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한 여성. 강원도 정선군 산골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18살의 혈혈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온 이미란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전쟁터였습니다. 서울역에 첫 발을 내디딘 그녀는 어린 시절 보리밥 한 덩이로 하루를 버텨야 했던 그 배고픔이 뼈에 사무쳐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의 집 허드레실부터 시작해서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근무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덤벼들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고 밤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옷감을 날랐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그녀는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자신의 몸은 돌볼 틈 없이 일만 했습니다. 겨울에는 찬바람이 뼈를 에어도 두꺼운 장갑 하나 살 돈도 아껴가며 면장갑만으로 버티며 악착같이 일했고, 여름에는 후덥지근한 공장에서 땀에 흠뻑 젖어가며 미싱을 밟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악착같이 버티며 모은 돈으로 동대문 시장 귀퉁이에 작은 좌판을 하나 차렸습니다. 가로 세로 2미터도 안 되는 조그만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에 나와 물건을 진열하고 밤 10시까지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몇천 원 벌기가 힘들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를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한 푼도 벌지 못하는 날이면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텨가며 내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얻은 남다른 장사 수완. 어떤 옷이 잘 팔릴지를 직감적으로 알아보는 능력, 손님의 마음을 읽고 적절한 가격을 제시하는 협상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한 번 거래한 손님은 다시 찾아오고 그렇게 단골이 늘어나며 미라의 인품과 정직함은 소문이 났습니다. 몇 년 후에는 좌판에서 작은 상점으로, 상점에서 좀 더 큰 가게로 조금씩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잘못된 투자로 그동안 모은 돈의 절반을 날리기도 했고, 또 한 번은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앉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다시 맨바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새벽 배달을 하며 조금씩 돈을 모으고, 그리고 또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좌판으로, 또 작은 상점으로 느려가며 꿈을 향해 뛰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안정적인 의류 도매업체를 꾸릴 수 있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해서 밤 12시에 끝났습니다.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으며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40대에 들어서서 늦은 결혼을 했지만 5년을 함께한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날 그녀는 울 힘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살만하건만, 이제는 행복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녀는 좌절한 틈이 없었습니다. 곁에서 아무 걱정 없이 방긋거리고 있는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사업도 함께 키워나가야 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매장 한 구석에 요를 깔아놓고 재워가며 일을 해야 했고, 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주고 간 선물,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아들. 늦은 나이에 얻은 외아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고생은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들만큼은 따뜻한 집에서 배불리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몇 년째 같은 옷을 입어도 아들에게는 항상 좋은 옷과 음식,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주어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녀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50대가 되어서야 그녀의 사업은 비로소 안정궤도에 올랐습니다. 동대문에서 손꼽히는 의류 도매 업체로 성장한 것입니다. 거칠어진 손과 구부정해진 허리, 그리고 온몸에 새겨진 고생의 흔적들이 그녀가 걸어온 길의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외환위기 IMF를 거치면서 급격히 소비가 줄고 차츰 사양길에 접어들자 그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이룬 사업체를 접어야 했습니다. 부동산에 매장을 내놓고 나니 마음이 너무 허전하였지만 모든 물건은 원가의 반도 못 받고 처분하고 권리금은 한 푼도 못 받고 보증금만 받고 매장을 돌아 나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수십 년을 쌓아온 길을 떠나면서 그 회화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조금만 더 버텨볼 걸 하며 후회되었습니다. 외환위기가 이렇게 빨리 넘어가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미란이 최근 들어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 시절 동대문 상인들끼리 외환위기는 10년도 간다고, 점점 더 물가가 올라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고 했고, 심지어 국가 부도까지 올 수도 있다며 다른 나라들의 외환위기를 상기해가며 모두 떠날 준비들을 했었죠.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하여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었는데 모든 걸 접고 집에 있으려니 방바닥에 몸이 가라앉는 기분이 되었어요. 그곳도 저 깊은 곳에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령으로 빠진 듯 꼼짝할 수가 없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거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들 철민이가 조용히 이불에 손을 갖다 대며 말했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어린 아들의 말에 목이 메어왔지만 미라는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동대문에서도 몇 번이고 오뚜기처럼 일어났는데 미라는 매장을 처분한 돈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창동 전철역 앞에 26평 아파트를 1억 2천에 사서 세놓고 사는 동네 방학동에 옛날 통닭집을 차렸습니다. 미라의 하루가 다시 시작된 셈이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하고 닭을 손질하고 소스를 만들고 그녀는 다시 억척같이 일하여 아들을 좋은 학원을 보내고 과외도 시키며 인생 목적을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엄마의 기대를 잘 따라주었고 항상 반에서 1등을 하여 미란이 힘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드디어 철민이 고려대학교 건축학과에 합격한 날 미란은 세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록 쌓기든 무엇이든 만들기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아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되어서 더욱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졸업하자마자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에 취업했을 즈음에 아파트 가격이 7억으로 오르자 아들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며 세상의 냉혹함을 온몸으로 배운 그녀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근저당권이라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가 언제든지 그 집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엄마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 보고 싶구나.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엄마 마음에도 들 거다. 예비 며느리 정수진은 참해 보이고 예의가 바른 듯 보였습니다. 미라는 아들의 결혼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청첩장을 가지고 온 아들과 정수진. 미라는 수진이에게 빨간 봉투를 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창동 아파트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살 집이다. 내가 멋지게 리모델링을 해 놓았으니 잘 살아라.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잘 살게요. 수진은 봉투를 입술에 갖다 댄 채 감격하여 목이 메인 듯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아들 박철민과 정수진의 결혼식 날. 사돈, 수진에게 아파트를 주셨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애들이 집을 사려면 몇십 년을 부금부으며 고생해야 할 텐데. 수진 어머니가 미라의 두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하였습니다. 미란을 이제 할 일을 다 했구나 싶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살가운 효도, 손주의 재롱을 받으며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며 결혼식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임이라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카톡 알림음과 함께 도착한 메시지. 국민은행 계좌이체 10만 원 입금 완료. 며느리 정수진에게서 온 돈이었습니다. 자신의 70번째 생일, 칠순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며느리가 보낸 축의금이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있었던가. 7억 원짜리 신혼집을 선물 받은 며느리가 와인을 마시며 깔깔대면서 참석도 안 하고 고작 10만 원을 이체로, 그것도 자신의 인생 최대의 축제를 무시하다니. 나 자신을 위해서는 짜장면 값 하나도 아까워했던 내가 언제 이런 호사를 해보았는지. 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동대문을 누볐던 그 고난의 시절을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하고 30년 전 문서를 꺼내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들 명의로 된 집에 설정한 근저당권 서류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3년 전 아들과 수진이 와서 청첩장을 건넨 날이었습니다. 미라는 신부 수진에게 빨간 봉투를 건넸다. 수진아, 이건 너희 신혼집이야. 내가 리모델링해서 잘 꾸며 놓았다. 봉투 안에는 창동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세 7억 원. 하지만 수진은 그 아래 작은 글씨를 보지 못했다.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단어를. 수진의 감사 인사는 그날 하루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1년. 수진은 시어머니를 점점 귀찮아하기 시작했다. 여보, 엄마가 내일 집에 오신다고 해. 또 내일 헬스장 가야 하고 거기 친구들하고 점심 먹기로 했는데 헬스장 한번 빠지면 안 돼? 그냥 자꾸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 미라는 한 달에 2번씩 며느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김치를 담가주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코다리찜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을 해주고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감시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배달음식 먹는 게 편해요. 집밥이 몸에 좋은데. 하고 미라가 말하자 얼른 말을 끊으며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요. 2년 차가 되자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이제 반찬을 해서 집 문 앞에 놓고 오는 휘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것도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수진이 미라를 싫어하는 표를 대놓고 나타내어 미라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다. 드디어 이미라의 70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젊었을 때는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게 늘 그냥 보냈고 아들이 취업한 후엔 맛있는 거 먹자고 아들이 권했지만 미역국과 갈비찜을 만들어 아들에게 먹었습니다. 갈비찜은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자신을 아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의미의 생일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 토요일이 내 생일인데 칠순잔치를 하려고 해. 네, 그런데 그날 제가 몸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픈데? 그냥 여자 몸이 그런 날이 있잖아요. 이미라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일 당일 오후 수진의 인스타그램을 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강남 레스토랑에서 찍은 셀카. 건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와인 잔을 들고 웃고 있는 며느리였습니다. 해시태그 오늘도 행복, 해시태그 강남 맛집, 해시태그 친구들과. 그리고 그날 밤 10시 아파서 참석 못해 죄송하다는 문자와 함께 수진에게서 온 10만 원. 월요일 아침 이미라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확실하게 결정하신 건가요? 30년 동안 만약을 위해 준비해둔 거예요. 이제 그때가 온 것 같네요. 이미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50여 년 동대문을 누비며 새벽을 달리던 자신의 처참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키운 아들, 그 아들의 여자에게 받은 모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3일 후 철민과 수진에게 법원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이게 뭐야? 근저당권 실행? 우리 집이 경매에 나간다고? 수진은 등기부등본을 들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중개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소유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그리고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깨닫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경매를 통해 집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함정을 파놓고 집을 준 것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걸 숨겼어요? 수진이 남편을 다그쳤다. 나도 엄마가 정말 실행할 줄은 몰랐어. 7억짜리 집을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기였어요? 엄마니까 믿었지. 부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70년 살면서 이런 치욕은 처음이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했어야지. 이미라의 마음은 이미 돌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절망한 수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제목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뺏으려고 해요. 결혼 3년차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선물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히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칠순잔치에 몸이 아파서 못 갔다고 집을 뺏으려고 하시네요. 처음에는 동정적인 댓글들이 달렸다. 시어머니가 너무하신다. 법적으로 문제 없나 확인해 보세요. 가족이 이럴 수는 없죠. 하지만 누군가가 반박했습니다. 7억짜리 집 받고 칠순에 10만 원이요?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나요? 순식간에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이미라 측에서 증거를 공개했을 때였습니다. 수진이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들, 가족 모임 불참 횟수, 특별한 날에 같이 밥 먹자고 하면 어머니, 오늘은 피곤해서 집에 못 가요. 반찬은 괜찮아요. 저희는 간편하게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미라의 생일 당일 인스타그램 사진까지. 수진이 와인 잔을 들며 웃고 있는 사진은 정말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SNS에는 수진을 향한 비난 글들로 넘쳐났다. 7억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네. 칠순에 10만 원이라니 그것도 이체로 시어머니 속이 얼마나 상했을까. 와인을 마시며 시어머니 행사 불참이라니 문외한이야. 인터넷은 자신만의 놀이터로 생각했던 수진은 경악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동정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난 40년 동안 아파트 부금을 부어야 하는데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집을 사준 시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것이 맞느냐는 분노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수지는 인터넷에서도 고립되었습니다. 자신이 올린 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폐쇄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수지는 악플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실에서도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그들은 정말로 그 집에서 나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남편인 아들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기만 했습니다. 당신이 좀 더 엄마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엄마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부부 사이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두 사람은 경제적 압박 앞에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매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7억짜리 집은 6억 2천에 낙찰되었고 근저당권자인 이미라가 5억을 가져가고 철민과 수진에게는 1억 2천만 원이 남았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습니다. 급작스런 이사 비용, 전세 보증금, 그리고 수진의 과소비 습관으로 돈은 빠르게 줄줄 새어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래야지 뭐. 수진은 처음으로 취업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결혼 후 3년간 전업주부로 살았던 그녀에게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번번이 이력서는 거절당하고 겨우 조그마한 무역업체에 취직이 되었으나 상사가 커피 심부름을 시키고 이것도 못하느냐며 자존심을 건드리자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사직서는 내지도 않고 스스로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스스로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수진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너무나 기뻐하며 이것을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요. 손주를 가졌다고. 철민이도 이번만큼은 어머니가 마음을 돌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손주는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맞아, 말씀은 안 하셨어도 기다리셨을 거야. 엄마, 정말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엄마한테 손주가 생겼어요. 하지만 이미라의 반응은 예상과는 달리 차가웠습니다. 아이 가진 건 정말 축하한다. 하지만 수진이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는 없다다. 결국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다. 수진과 철민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임신 중인 수진은 다시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미라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었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나만을 위해서. 1년 후 수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차츰 소소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들에게 젖을 먹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7억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70번째 생일에 이 아이가 나를 무시하여 참석도 안 하고 10만 원만 달랑 이체해 보낸다면 어땠을까? 그제서야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10만 원. 그 돈의 진짜 무게는 70년 인생의 무게였음을 수진이 알지 못했던 것이다. 가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지지만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마음이 끊어진 순간 가족도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수진은 아이를 안고 미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미란에게 안겼습니다. 방긋 웃으며 자신을 올려다보는 손주와 수진의 미소를 보며 미란의 마음에 평화가 깃드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의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스르르 눈물이 흘려내렸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란과 수진의 등 뒤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부모 세대는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나 예의를 기대합니다. 이런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가족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했던 아들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을 모두 이해하고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했는데 그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에도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한 채 상황만 더욱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좀 더 관대했어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할까요? 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어야 할까요? 아마도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것입니다. 각자가 조금씩 더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고 이제는 각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족이라는 관계도 지속적인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